옆에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통곡에 콧물에 그래서 조금 늦으십니다. 네, 수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하사탕에서 김영호의 와이프 혼자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김여진입니다. 얼마 만에 영화를 다시 보신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개봉 당시에는 서너 번을 봤었고요. 1주년 때 또 저희 같이 한번 봤었죠. 그리고 그냥 아마 DVD 플레이어로 한 2번 정도 더 봤었던 것 같아요. 한 10번 가까이 보진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그래도 한 16년, 15년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극장에서 본 거는 18년?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 개봉을 했었으니까요. 네. 어떻던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중간중간 보게 될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봤는데 그래서 저는 2000년 당시엔 진짜 네, 통곡을 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윤솔 배우님이 네, 깜짝 같으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시는 말을 못하겠네요. 갑자기요. 네, 문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눈썹까지 다 붙이고 하는데 문제 오다 문제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수습을 하고 오느라고 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만났을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효진 배우님께서는 마스카라 안 했어 난 울 거라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역시 마스카라 선배님의 노하우를 제가 손수건 딱 들고 나와 흐르자마자 여기서 닦아가면서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한 첫 질문으로 오랜만에 영화 보는데 어떠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영화가 거의 20년의 세월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영화를 찍을 당시로부터 한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계속 막 몸이 되게 아프고 약간 소름도 끼치고 정말 가슴 깊은 데서 막 뭔가 되게 아프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좀 괴롭다. 역시 박하사탕 괴롭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전 굉장히 그리워졌었어요.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 얼굴들이 그때 당시들이 생각이 나고 그 소풍을 갔던 그 동호회 친구들이 야유회를 했던 걸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던 한 2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시면요 앞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개봉 당시에 부산영화제에서 봤나요? 네. 그 이후로 이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KBS에서 어디 TV에서 할 때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바깥에 장면이 나와서 화들짝 놀라서 끈 적도 있고요. 돌린 적도 있고요. 한번 보려고 DVD를 플레이를 시켰다가 그 김영호가 첫 야유회에서 이러고 나타나자마자 너무 오열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끄고 그 뒤로도 시도를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늘 괜찮을 줄 알고 저는 큰 맘을 먹고 이제 괜찮을 거야. 세월이 그만큼 흘렀고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너무 네 아직까지도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엄청난 영화였고요. 그리고 배우가 되기 전에 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되게 예쁜
예뻤죠. 저는 보면서 저 사실 제 자신도 보면서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예쁘던데 나도 그렇고 소리 씨도 그렇고. 언니 진짜 예뻤어요. 언니. 여진 언니, 여진 언니 연기 너무 좋았고 새삼 설경구 씨가 저렇게 잘생겼었나 그 당시에 명랑 씨였지. 네, 공영진 씨도 심지어 너무 잘생겨 보이고 계속 고영진 씨의 그 직각 어깨. 예. 김인권 씨, 풋풋하고 다 잘생겨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쁘고 잘생긴 걸 떠나서 배우가 되기 전에 저 당시에는 제 아이덴티티가 배우가 아니었죠. 연기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예뻤어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달라졌나? 나는 배우로서 이제 이런 얼굴을 가졌는데 이런 그런 책임을 질 만한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전혀 배우를 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제 얼굴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운 그냥 제 삶의 여정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20년 세월 동안 좀 중간중간 보고 박하사탕이 좀 이렇게 보면 내성이 좀 생기기도 하는 영화거든요. 저도 한 50번 그러니까 저는 내성이 있어서 옆에서 문솔배님 우는데 그렇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나는 이제는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배우들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이런 것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저 다리 위에 77인데 저기 8에 있잖아 뭐 이런 거를 보고 있고 왜 김영호는 지금 애배양을 먹지? 나 저것도 궁금했었는데 사실 애배양을 받았었어. 나 그 얘기 들었었던 막 그런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웃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문소리 배우님은 영화 보셔가지고 그쵸 20년 그 영호가 변한 세월이 본인의 일반인이었던 배우가 아니었던 거를 상기시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사무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여진 배우님이 너무 지금 담담하셔가지고 지금 연기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영화예요. 찍으면서도 그렇고 찍고 나서 한 2달을 앓았었어요. 진짜 약간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사무쳤어. 뭐가 사무쳤는지 아세요? 내가 애 낳는 날 저 사람 딴 데 가서 딴 여자랑 잤어 막 이런 거 있어요. 영호가 그죠? 지금 애 나온대 이랬었잖아요. 우리 그날 밤 군산 가서 물방초에서 딴 여자랑 잤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무친 거예요. 영화 끝나고 그 홍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 남편 내가 사랑했던 김영호라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과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도 엉망진창이 됐다. 막 이런 피해의식까지 홍자의 피해의식이 한 몇 달 갔었어요. 그 다음 작품을 하고 지나갈 때까지도 그래서 약간 애증이 있어요. 왜 홍자를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행복을 정말 빌었는데 왜? 이러면서 그게 제가 저희가 아직 20대 때였어요. 그 젊은 때는 저 상처나 저 아픔이 되게 고스란히 왔다면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냥 다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될까? 영호도 홍자도 오히려 그러니까 사라진 게 생기가 사라졌어요. 배우가. 그때는 그렇게 미워하고 애증도 미움과 사랑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할 만한 힘이 있었나 봐요. 영화에서 저는 홍자를 보면서 너무 생기발랄해서 내가 김여진의 저런 생기를 언제 봤었지? 네. 우리 사실 영화에서는 거의 딱 한씬 네네. 보죠. 네. 그래서 여진 언니가 저렇게 생기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저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저런 걸 잃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었고.
영화 속에도 표현되는 게 홍자 같은 경우는 가장 첫 씬이 얼굴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혼한 상태에서 뭐 뽀삐 뭐 보고 싶어서 왔다는 구라로 한번 들렸던 그 상황에서 굉장히 차갑게 문도 딱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그 홍자의 그 단호함이 그 전에는 까르르 웃는 그런 캐릭터였던 한 3년 전 뭐 이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 생활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스며든 거겠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요. 당신은 지금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씬들 딱 거긴 것 같아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씬, 뭐. 아니 저는 그 홍자의 생활. 네.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 홍자라는 사람이 가져왔던 세월에 대해서 그때는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어요. 열심히 했으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근데 그때 당시 홍자의 나이가 지금 이제서야 제 나이에 가깝잖아요. 조금 어리던지. 그러니까 뭔가 결이 얇고 그 부족함이 저는 사실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대본을 읽고는 나는 홍자를 안다. 홍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늘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그런 걸 겪고 알게 되는데 그때는 그 역할을 못해요. 맞아요. 맨날 그걸 알기 전에 조금 일찍.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기가 그 딸내미 나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늘 살다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예전에 그 역할을 하면 정말 이제 다 아는데 그때는 정말 절반만 알고 그렇게 다 안다고 뻔뻔하게 돌아다녔었구나 이런 반성이 들 때가 많고 그리고 좀 알 것 같으면 이제 그런 역할이 안 들어오고 네 무슨 대학생의 애미 아직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뭐 이런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배우를 하다 보면 알 것 같은 때는 못하고 모를 때 꼭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 관객들도 그렇고 되게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경구 배우님도 뭐 부산영화제 외신 기자회견 이후로는 그때도 통곡하면서 제대로 못 받고 본 적이 없다. 도저히 아직도 못 보겠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데 힘들었길래 영화를 못 보냐. 그게 당신들 영화 인생이 트라우마냐 박하사탕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촬영 현장에 있어서의 뭐 고난을 힘든 것보다 영화 자체가 주는 어떤 박하사탕이란 영화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 볼 때마다 힘든지. 이 영화를 팝콘 드시면서 까르르 보는 관객은 없겠죠. 거의. 저도 그냥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도 이 영화가 너무 무겁고 아프고 깊어요. 너무 깊숙해요. 그리고 아픈 시대를 담고 있고 사회를 담고 있고 인간들을 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렬하게 이제 저한테 각인돼 있어서 그 시절이 너무 놀란 건 오늘 제가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데도 그 긴 김영호의 독백도 다 대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다음 대사까지. 그냥 갈래, 보고 갈래 뭐 이러면서 내가 대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고 그 이후에 그 저 영화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가르침 또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제 삶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떠오르면서 훨씬 정말 폐부를 찌르는 듯한 어떤 그냥 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로서 그게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설경구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박하사탕 이후에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있었죠.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누구나 어떤 삶의 우여곡절 변화를 겪은 사람이면 이 김영호의 삶의 변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입이 되면서 이 영호의 아픔을 저는 26살 때 저 영화를 찍을 때는 왜 김영호가 철로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는지 오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쳐도 왜 저렇게 미칠까? 왜 저렇게까지 세상을 향해 절교할까?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또 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더 세세하게 제 마음속에 이제 파고드니까 그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영화가 이상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촬영하면서는 참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어려웠지만 연기 모를 때니까요. 잘하고 싶은데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헤매느라 어려웠고 뭐 현장도 처음이니까 어려웠고 그랬지만 즐거웠던 추억도 많았고 저 내 강가에서 우리가 거의 일주일을 내 수건 돌리기 하고 놀고 그랬어요. 저 강가가 공사 중이고 막 이래서 뭐 그 세팅을 다시 하니 어쩌니 이런다고 그 기억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창동 감독님은 집요하게 영화를 찍으시는 편이지만 뭐 배우한테 가학적이거나 아니면 매우 뭐라 그럴까요? 영화를 위해 뭐 인권을 무시하고 혹독하게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제 첫 기억은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2000몇 대 오디션을 넣고 뭐 이런 메인 롤만 근데 저 공개 오디션 봐가지고 한 4차 저는 1차부터 정말 노바디 아무도 모르는 그냥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부터 봤어요. 근데 4차까지 보고 5차부터인가는 개인 면담이었어요. 이창동 감독님이랑. 그래서 사무실에서 감독님 방에서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듣고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시면서 윤수님 역할을 좀 눈여겨보라. 그런 말은 윤수님을 너한테 제안한다 이 말인데 그건 못 알아듣고 제가 상상을 못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의 모니터링도 필요하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고 들고 나오는데 이창동 감독님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저한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영화들을 했고 어떤 감독, 제작자 많은 영화인들을 만났지만 신인 배우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한참 동안 설경구 선배나 저한테 존댓말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혹시나 주인공인들 무시할까봐 쟤네 뭐 잘 유명한 애들 아닌데 이러고 무시할까봐 저희한테 존댓말을 한참 동안 쓰셨고 늘 어떤 씬이 있을 때마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설명, 이해, 수시로 자기 인생을 통해 온갖 예를 들어가며 영화 전체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배려하셨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인 배우인 저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배움의 과정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행운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순간인데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힘든 건 그냥 인간으로서 제 삶의 부끄러움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는 무게감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이 사회가 가지는 아픔 그런 것이 너무 패구를 찔러서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셨었던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가 왜 영화를 못 보겠냐고 할 때 질문할 때 하시는 얘기가
하나하나 그때 자기 감정이 어땠는지가 다 정말 기억이 다 난대요. 그 기억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연기할 때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저희 여진 배우님께서도 홍자의 상태가 되셔가지고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영화를 촬영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감정 상태 때문에 또 힘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 해주시면서 또 누수르 배우와라고는 좀 다르게 이창동 감독님에 대한 다른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실까요? 예. 아, 저는 당시에 이제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아세요? 네, 여기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가장 가장 유명한 유명하신 배우시죠. 감독님의 그때 데뷔작이었고 저도 데뷔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공연을 연극을 좀 했던 그래서 제 말은 이 배우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좀 그래도 영화를 경고과도 하긴 했었는데 처녀들의 저녁 식사에서 짧게 나왔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찍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은 거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이 힘드냐면 알겠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근데 그 감정이 우리 저거 영화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들이 보시는 순서대로 찍었어요. 그대로 찍었어요. 그 챕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게 설경구가 늙은 시절부터 나이가 많은 것부터 저도 죽어가는 것부터 찍고 거꾸로 간 거예요. 저도 그게 그거 현갑은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세월을 다 안고 지금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막 영화 찍기 시작했는데 여기 죽어가고 나는 이제 이미 이혼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감정들을 가는 게 왜 그럴까가 그때도 당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고 들어가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절대로 이창동 감독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찍고 또 찍고 기다려주시고 지금 못 찍겠어 그냥 기다리세요. 저기 자전거 타는 씬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연기도 연기지만 카메라랑 합이 딱 맞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간판에 글씨가 요만큼 걸려야 돼. 뭐 이쪽에서 바닥에서 노는 애들이 저 멀리 점처럼 보여야 돼. 이게 핸들하는 카메라를 딱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리허설만 하다가 해가 졌어요. 근데 아무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다음날 다시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리허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을 가면서도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 장면에 꼭 모래바닥의 질감과 간판의 글씨 하나와 저쪽 구석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긋하게 그렇게 기다려가며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영화를 찍어본 적이 그 전으로도 후로도 아마 없지 않을까. 소리 씨는 오아시스라는 영화 한 편 더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과정을 또 겪으셨겠지만 군산 그 오픈 세트였잖아요. 네. 거기가 그 공단 식당 있는 곳이. 근데 실제로 그 앞에 마당은 흙마당이 아닌데 영화팀이 이렇게 흙 깔고 이렇게 마당처럼 만들고, 근데 그 건물은 원래 있던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간판을 공단 식당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촬영을 하러 가가지고 그때 매니저도 없고 뭐 그냥 혼자 쫄래쫄래 그 단체로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관광버스 같이 생긴 거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그걸 타고 내려가요. 그래갖고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고 거기서 찍는다고 하는데 밤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이렇게 노을이 지려고 할 때 이창동 감독님 리허설 하자고 저랑 설경구 오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저는 진짜로 그런 식당이 미술팀이 손댄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런 식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노을이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 이창동 감독님이 그 씬을 해보래요. 경구 선배랑. 그래가지고 손이요 저쪽 이러고 사진기 주면서 사진 찍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막 휘죽거리니까 원망스럽고 막 경구 오빠가 그래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이제 해는 뉘엿뉘엿 치고 동네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고 했더니 이제 이창동 감독님께서 아 그래 이제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내일도 이만치만 하자. 내일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하고 저한테 굉장히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대사를 하는
태어나서 처음 찍어보는 영화 연기 신이거든요. 그 전에 찍은 거는 죽는 거예요. 눈물 이렇게 가만히 링거 맞고. 그때 진짜 며칠 굶어가지고 진짜 링거를 맞았더니 주사 꽂으니까 바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리고 연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특수분장하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신이니까 그날 잠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낡은 여관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물 쓰니까 녹물이 좀 나오고 잠도 설치고 막 긴장하고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에 딱 갔더니 그 다음날 어머머머 어제 그곳이 아닌 거예요. 공간은 같은데 그 공간 안에 5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처음 보는 이만한 막 덩치가 큰 남자 오토바이 탔던 사람 그 총 갖다 줬던 그 스텝이 그 스태프 저희 스텝이었어요. 그 조명 쓰는 네네 사람. 그런 스텝 우락부락한 남자 스텝들이 여름이니까 그때 매미 소리 듣는다고 창까지 다 닫아놓고 안에 에어컨도 없으니까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무럭무럭 스텝 카메라는 이만하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 이창동밖에 없는데 이창동 감독님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가려가지고 스텝들에 그리고 경고 오빠 앞에 앉아있고 그 씬을 하라는데 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제랑 다른 거예요. 연기를 처음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이제 다시 해라 다시 갑시다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더위에 막 뒤로 넘어가죠. 막 옷을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죠. 막 눈을 부라리죠. 저는 더 안 되죠. 막 어떡하지? 근데 이창동 감독님이 잠깐 쉬자. 저를 옆에 그 공터 옆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더니 미용사 아주머니 보고 잠깐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안더니 내가 너를 투자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이러면서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그 감정을 몰입을 시키시려고 이 영화가 걸어온 길까지 다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긴장이 돼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날 못 찍었죠. 다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저는 밖에서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그 음료수 주러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좀 생생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이창동 감독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저 놀라라고 울으라고 좀 그러면 좀 풀어진다고. 근데 울지도 않고 또 내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쟤좀 단단히 좀 미친 애구나 이래가지고 촬영을 접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그 허름한 여관 옥상에서 해가 지는데 혼자서 그렇게 울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 방도 혼자 쓰지 않고 근데 스크립터 언니랑 방을 같이 써가지고 그 방에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스크립터 언니가 자꾸 그 방에 들어오니까 얼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녹슨 무슨 기둥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그런 추억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엄청나네요. 왜냐면 그 장면이 엄청 NG가 많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윤소리 배우님께 들으니까 네. 저는 오늘 보니까 유독 홍자가 컵을 얼마나 세게 놓던지 저 그때 여진 언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때쯤은 이제 저도 홍자 역할에 완전히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연기가 아니라 정말 미웠어요. 보리 씨가 그 앞에 나 혼자서 애교 얼마나 떨어요. 오빠 촬영을 3시간 1분만 5분 이러고 애교 떠는데 여자 딱 나타났잖아요. 정말 미웠어요. 정말 미웠던 그 군산에서는 그때 그 감정들이 거의 막 그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공들인 남자인데 어디서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예쁜 척하고 저기 앞에 앉아 청순한 척하고 저러고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놓았을 때 거울 봤을 때 이럴 때는 그때가 가장 그래도 홍자의 감정에 제일 깊이 들어갔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저도 다른 장면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를 거의 밀어내는 완벽하게 끝이야. 여자를 다 밀어. 네, 그런 어떤 상황을
저 인간은 속에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정말 좀 약간 슬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화도 내지 못하고 그냥 눈 뻑뻑뻑뻑 하면서 눈물 두 방울 흘리는 순임이 어떤 마음일까. 그 20년을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 방식 씨였나요? 네, 근데 그 당시 찍을 때 설명으로는 그분 이정동 감독님이 극중 남편이 굉장히 이제 조폭 같은 험한 세계에 있는 남자일 거고 그런 남자 만나서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 당시에 찍을 때 저한테 그랬는데 그분 참 이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연기 묘하죠. 그러니까 험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한 토속적인 젠틀함이 그 영국에서 온 젠틀함이 아니고 굉장히 토속적인 젠틀함이 있으면서 이 김영호 같은 사람한테 전혀 눌리지 않는 어떤 파워가 있으면서 근데 그 딸내미도 너무 생각났어요. 닭가슴살 먹을래?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걔가 쌍둥이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걔가 촬영을 할 때 그 쌍둥이 동생이 모니터 앞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어떻게 하나. 그 여차하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옆에서 계속 감독님한테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촬영할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딸내미 보니까 그 쌍둥이도 기억이 났었고요. 네. 네, 재밌는 얘기가 계속 오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관객님들 혹시 네, 저기 계십니다. 가운데 네, 하얀 손을 올리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거 개봉했을 때 한 7살? 8살? 오히려 문소리 배우님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익숙하고 김여신 배우님의 살아남은 아이가 더 익숙한 그런 팬인데 제가 이 영화를 고등학생 때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봤다가 정말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고 나니까 되게 뭔가 느낌도 이상하고 저도 되게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다시 이 영화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지금 다시 찍는다면 스킬적으로는 연기가 느셨겠지만 마음적으로는 어떠실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못 찍죠. 저 얼굴을 못 들어가죠. 진짜 세상을 모를 때의 얼굴이에요. 제가 나이가 26이었는데 정신연령이 거의 19, 20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좀 더뎌요. 제가 뭐 성장이나 이런 2차 성징도 더디게 나타나고 좀 느린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늦게는 것 같아요. 데뷔도 늦게 했고. 근데 진짜 정신연령이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모르니까 나올 수 있는 얼굴이에요. 그냥 영화도 전혀 모르고 연기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고 세상도 모르고 그냥 남자도 잘 모르고 뭐 무섭고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복합적인 떨림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참 이 세월이 지나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아봤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 연기를 정말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이라서 정말 첫사랑의 아이콘이죠. 형순 안에 저는 홍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욕심 같아서 뒤에 그 저 바람 피는 씬부터 시작해서 그뒤 한두 씨는 다시 찍고 싶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홍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스님이나 그냥 앞에 건 저거 살리고. 아 근데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홍자 오늘 보면 저도 너무 혼자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네, 마음 아프고. 여자들은 혼자 때문에 예, 저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봤어요. 그죠. 네. 네, 정말 그 모텔에서 나와서의 두 사람의 대화는 명장면인 것 같아요. 네, 집에 일찍 오냐고 묻는 그 늦을 거야. 늦을 거야. 그게 홍자의 미련이 아직도 그때까지도 입술 터져가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렇게 얻어맞고 했어도 어떤 마음이 그때 약간 들었냐면 약간 좋은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도 바람 핀다고 와서 두들겨 패고 질투하나? 이런 느낌?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홍자가 워낙 사랑을 못 받고 오로지 외바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딱 그 순간 근데 여자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남자 이렇게 보내고 두들겨 패서 보내고 나서 일찍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아직도 그때까지도 살짝 희망 같은 게 미련 같은 게 있었던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진짜 홍자의 감정은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여러분들 여자분들 저런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저 뭐 기도한다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거기 기도하고 될 문제냐고 끝까지 기도한다고 어떻게 잡아보려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저런 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영 같은 사람. 그게 저는 그래서 다행히 행복한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한.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그냥 정말 유명한 영화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나 돌아갈래라는 이 장면을 그냥 막 영화가 좋다 이런 데서 잠깐 나올 때만 봐서 사실 배우님들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그냥 박하사탕이라는 제목 보고 박하사탕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설경구 씨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기도 하고 또 문소리 씨가 엄청 어렸을 때 약간 썸의 느낌처럼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설경구 씨가 막 부랴부랴 뛰어나갈 때 사탕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또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박하사탕이 뭐 철길도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목으로 쓰인 박하사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창동 감독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런 뭐 의미라기보다 이야기를 갖고 있죠. 이제 수님이가 박하사탕을 하루에 1000개씩 이상씩 싸는 그 박하사탕 싸는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영호랑 그 야유 소풍을 가서 사탕을 건네줬고 영호는 저한테 꽃을 건네줬죠. 그러고 나서 영호가 군대를 갔을 때 편지를 쓰면서 늘 박하사탕을 하나씩 넣어서 보냈죠. 영호는 그걸 먹지 않고 늘 모았었죠. 그런데 80년 그날 광주로 가는 날 그게 쏟아지고 짓밟혔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호의 몸과 영혼이 짓밟히게 되죠. 그런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호가 바람 피다가도 박하사탕 먹어봐 입안이 개운해져요. 그런데 입안은 개운해질지언정 영호의 감정은 매우 씁쓸해졌겠죠. 예전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다시 찾는다고 올 때도 선물로 박하사탕을 사왔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갖고
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하얗고 화한 그 이미지가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마음 그런 걸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화 끝나고 한동안 안 먹었었어요. 박하사탕을. 좀 징글징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수님이는 그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걸 또 싫어했을 것 같았어요. 뭐 이런 마음도 있고 한동안 안 먹었는데 제 딸이 거의 뭐 한 3세 되기 전부터 박하사탕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입맛이 되게 애들 먹으면 매워 이럴 텐데 그렇게 그 박하사탕을 좋아하더라고요. 식당에만 가면 그거를 먹으려고. 지금도 그런 민트 계열의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얘가 막 이런 그 딸이 걸 좋아할 때도 참 이 영화를 많이 떠올렸었어요. 네. 답변 해주세요. 네, 다 드셔보시죠. 저는 99년 당시 6살이던 문소리 배우가 이제 박하사탕을 찍으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문대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 주변에 설경구 배우님 지인이 계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서칭만 하면 무슨 영화를 찍는지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다 알지만 당시로서는 뭐 기사가 뜨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영화 제작 소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인분께서 내 지인이 영화를 찍는데 제목이 박하사탕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목만 뜨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영화를 찍으셨기 때문에 현재 문 배우님, 김 배우님 그리고 설 배우님이 계신 거고요. 근데 당시에 그 영화가 잘 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기에 도전을 하셨을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박하사탕이 저의 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예요. 그 연기의 어떤 기본, 연기를 하는 법, 어떻게 몰입하는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연기 스타일이 돼버린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좀 다른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 잘 안 되는 지경이죠. 근데 만약에 근데 아마 운명처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전 굉장히 이 영화에 집착했었거든요. 캐스팅 되기 위해서. 근데 그렇더라도 연기는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조금 다른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영화가 잘 호평을 받고 뭐 아니면 평가가 어땠는지 흥행이 어땠는지가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고 도대체 이게 뭐지? 영화라는 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하고 나니 뭔가 굉장히 강렬한데 이게 뭘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사실 영화를 계속 할까 안 할까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막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난다거나 내지는 다른 장편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고 그 이후로 각 학교의 단편 영화 졸업 단편 뭐 중대 졸업 단편, 서울예대 졸업 단편, 카라츠, 영상원, 아카데미 단편 영화들을 찍었었어요. 한참.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 이게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경험을 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네. 이래서 그거를 하면서 영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더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아시스 찍으면서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두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사 이 영화가 잘 된다고 해도 여배우로서 너는 생명은 끝날 거다라고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강렬한 그런 캐릭터를 하고 더 다른 이미지를 소화할 수가 없다.
세계 영화사에도 그런 여배우는 없다. 이제껏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 여배우로서의 내 생명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이런 그 전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거 영화가 잘 되든 뭐 망하든 뭐 내 배우로서의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 그럼 뭘 하지? 생각하면서 미국 유학 가겠다고 비자도 알아보고 있었고, 네, 뭐 연극 치료를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각종의 그다음 할 것들을 막 생각해보고 그랬었죠. 거짓거리 했었죠.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드셨기 때문에 대답이 스피디하게 좀 이렇게 끝낼까요? 이렇게?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에 대사 중에 이제 설경구 배우님이 이제 이곳에 와본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열차에 치여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장면이 영화 순서도 찍으신 게 이제 거꾸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환생을 그러니까 그 장면을 좀 뭐라 해야 되지? 떠올리는 그런 씬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명확한 대답은 절대로 안 하시고요. 이승동 감독님은 이거다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이게 영화에서 그냥 회상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 여행을 간다. 기차가 계속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차도 거꾸로 다니고 그 장면들에 개도 거꾸로 다니고 이런 의미면서 우리가 정말 저 기차를 타고 김영우라는 사람의 인생을 거꾸로 되짚어서 시간 여행을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까지 그 박하사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순수했고 알싸했던 그 젊은 날의 그 장면까지를 도착해가는 장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어떤 클리어한 대답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눈부셔서. 네, 너무 재밌게라고 하기보다는 힘들지만 잘 봤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영호 역할이 되게 한국 영화 역사상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캐릭터잖아요. 의미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배우 남배우 이렇게 가릴 거 없이 배우로서 만약에 여자 역할이었다면 그 역할을 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둘이 싸우지 않을까요? 서로 한다고. 언니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야 이번엔 내가 하면 안 되겠니? 이러고 싸울 것 같아. 뭐 거절할 이유. 네, 뭐 그렇게 20년에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여자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시절을 여성들도 뚫고 나왔을 텐데, 그죠? 그런데 없는 게 애석하기도 하지만, 네,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해서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티에이징을 해서. 요즘 기술도 많이 발달했는데 과학의 이유죠. 네, 감독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덤비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 거의 모든 배우들은 다 덤빌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 사실 저는 진짜 한국 역사에 이런 캐릭터는 없다. 남녀를 통틀어서 이렇게 한 개인의 역사와 감정과 모든 걸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는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입니다. 아마 땀 날 거예요, 진짜. 심지어 저 당시에 촬영 설경구 캐스팅 됐을 때 문성근 선배가 너무 탐을 내면서
영구야, 네가 나이도 40까지는 못하잖니? 너 아직 너무 젊으니까 뒷부분 반은 내가 할게.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막 하셨어요. 본인도 너무 배워서 탐이 나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옆에서 듣던 이창동 감독님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는 표정으로 관객들이 바보가 니는 문성근이 설교꾼데 이걸 어쩌고 한 사람이로 이렇게 설득이 되겠나 말이 되나 이러면서 이창동 감독님은 한테는 씨가 안 막히는 제안이었지만 그렇게 탐을 내는 문성근 선배님 죄송한데 이거 공개도 되는 이야기였죠? 네. 마지막 할까? 네, 마지막.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요. 영호가 사회적인 흐름에 휩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홍자나 수님이도 같은 사회를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의 또 개인적인 인생사가 있었을 텐데 영호는 정말 간절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영호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홍자나 수님이의 시점이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홍자나 수님이가 같은 시간에 살았으니까 그들도 만약 과거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했을지가 직접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셨을지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되게 고마운 질문이고요. 제가 이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광주의 그 사건과 홍자의 삶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상관이 있죠. 그 김영호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 전체가 사실 저도 제 인생 역시도 불행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저 죄책감이, 저 위약이 옆에 사람 물들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저는 홍자의 삶이 거기서 분명히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전 그때 되게 확실했었어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외로움을, 그 상처를 그 앞으로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스스로 혼자 굉장히 그러니까 화이팅을 하면서 이혼한 이후의 삶은 홍자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있고 그 운전강사는 아니지만 또 누군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열심히 연애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깔깔깔 다시 웃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두세 달의 그 후유증을 벗어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 해주시니까 되게 반가워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그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말이 정말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는 이걸 지금 이 삶은 이 삶은 여기서 끝내고 싶고 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고 싶어 죽고 싶어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자는 살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네. 그래도 다시 나가고 살면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죠. 뭐 수님이는 인생 이미 먼저 떠났으니까 돌아가고 싶었을까 어땠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좋은 마음만 간직하고 이렇게 많은 걸 나누지 못했을 때 아쉬워서 더 애틋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틋함은 굉장히 평생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 얘기하겠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네, 시간이 이러니까 질문은 이제 끝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크가 영화를 챕터별로 보면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제 기차가 뒤로 갈 때 이렇게 계속 막힌 숨을 계속 내셨던 그 7번의 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대화가 없었으면 영화 보고 나서 그냥 그 답답함이 계속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배우님들 오시고 이런 자리를 가져서 그나마 그 답답함이 숨을 탁 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문소리 배우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효준 배우님은 살아남은 아이 이제 하반기 개봉. 우디네에서 상 받았죠. 살아남은 아이. 네, 축하드립니다. 우디네에서 그 신인 감독들에게 주는 언론 비평가들 상이 있는데 거기서 극동 아시아 영화제여서 극동 아시아 한 12개 나라의 영화들을 상영하는데 그 중에서 네, 상 받았었어요. 네. 저도 부산영화제 이후에 저도 영화를 봐서 소독제 때 봐가지고 여전히 다시 보는구나.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황 마지막과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제목 중에 그리고 우리 김경식 선배라고 고문받았던 대학생이 노트에 썼던 말이 있잖아요. 삶은 아름답다. 근데 그걸 김영호가 비웃었죠. 왜냐면 자신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 음식점에서 그 분도 아이를 갖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의 삶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다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선택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 영화가 너무 우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이건 이제 수님 제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기억으로 여러분들 삶을 하루하루를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은 아이라는 또 다른 슬프고 감동적이고 힘든 영화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창동 감독님 너무 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시대의 아픔, 인간의 고통,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한국 영화계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박하사탕이라는 작품도 있지만 그 뒤에 밀양의 전도연 선배 캐릭터, 시의 윤정희 선생님 캐릭터, 저는 시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 전동환 씨가 쓰신 시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고 가시는 분인지 되게 평소에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티스트와 한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번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켜보겠어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작업을 하셨다고 계속 하시는데 지나간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전해주시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해주시면 좋겠고 독하게 지켜볼 거예요. 너무 응원하고 있고요. 너무 한 사람 팬으로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촬영하다가 왔어요. 그 라이프라고 JTBC에서 7월 말부터 방송할 텐데 의학 드라마인데 조금 나와요. 근데 조승우 씨랑 의학이 아니라 의학 드라마인가요? 의학 드라마 병원 얘긴데 출세했죠. 그 박하사
사탕 싸던 여공으로 시작해서 신경외과 과장이 됐어요. 네, 그 신경외과 과장으로 뭐 분량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드라마에 합류하게 돼서 7월 말부터는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여러분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올해 개봉할 영화가 있는데 개봉 안 하네요. 곧 개봉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스크린에서도 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깥사탕은 계속 상영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출근은 오른쪽 탈출로를 통해서 탈출해 주시면 되시고요.